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주의사항 첫 번째, 두 번째는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무제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우선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으실 때 비판적인 관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이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셨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좀 앞에서부터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재무제표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회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예요. 역사에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를 쓰는 사람이죠. 역사가와의 상호관계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역사가는 회계 부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회계적인 사건은 최대 주주의 의도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재평가라는 사건을 보더라도 최대 주주의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동영상 1번을 참조하시면 회계 정의가 나오고 동영상 2번을 참조하시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84번을 참조하시면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최대 주주의 의도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앞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손익계산서는 1년마다 재작성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올해 매출이 얼마 발생하고 100억이 발생하고 이익이 뭐 10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0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누적되어 계속 쌓여요. 재무상태표는 계속 누적이에요. 누적.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무게의 개념이에요. 계속 누적으로 쌓여요. 무게가 무거워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가벼워지고 손익계산서는 위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무게라도 위치 에너지가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어떤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주가의 변동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똑같은 손익계산서의 변동이 있다라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느냐 가볍냐에 따라서 이 변동폭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영 성과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무거워진 그 회사다.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많은 변동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무게가 가벼운 회사다. 그럼 약간의 변동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 때에는 무게가 무거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안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거워지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무거운 재무제표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 지렛대 중 하나가 부채를 통해서 신사업에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부채를 통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업황이 좋아지는 경우죠. 차선의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커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많이 커져서 주가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고, 최선의 경우는 뭐냐면 재무상태표의 무게가 무거운데 과거에 경영을 잘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재무상태표가 무게가 무거워지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낮아졌는데 뭐예요? 그리고 또 순자산이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 무게가 무거워졌는데 위치 에너지까지 커져가지고 손익계산서의 변동도 엄청나게 이익이 증가돼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치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 성과의 어떤 10년치를 분석하면 업황의 순환 주기 및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지 아니면 느려지는지 아니면 변동폭이 증가되는지 아니면 축소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의 장기간의 영업이익률 아니면 매출 총이익률, 단기 순이익률의 평균 및 상한치와 하한치의 밴드를 통해서 현재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저평가 구간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자 중에서 안전마진을 최대한 많이 잡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적게 잡느냐, 약간의 안전마진을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안전마진이 있는 약간의 안전마진이 좀 확인하고 가느냐, 이것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의 어떤 유용성을 보강하기 위해 그러한 특성으로서 이해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즉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 가능해야 되죠. 그런데 이해 가능성은 아무런 사전 지식조차 없는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해 가능성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즉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업 활동과 경제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한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 보고서가 작성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회계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러한 재무제표는 그러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 활동과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분야에서 10% 안에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다만 두세 분야에서 30% 안에 골고루 들어가기는 의외로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한 분야에서 내가 10%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내가 한 세 분야 정도에서 골고루 30% 안에 들어가기는 의외로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는 재무분석에 있어서 10%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재무분석, 경제, 경영, 산업, 투자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3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커져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재무제표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고 기타 분야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 우위가 있어 적절하게 그러한 능력들이 융합된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재무제표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추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과 추정 때문에 퀀트 투자자보다 재무제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으로 추려진 회사들은 한 단계 더 분석을 해서 회사를 골라낸다면 훨씬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퀀트 분석 안에 들어가지 못한 회사들 중에 시장의 오해로 인해 버려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회사들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주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익을 판단할 때 질적으로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표를 꼭 분석해야 됩니다. 다만 현금 흐름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야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표는 4가지 시간을 들여서 1, 2, 3, 4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꼭 현금 흐름표는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이익이라도 우리가 100억을 투자한 공장에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00억을 투자한 공장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 이익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익이라도 똑같이 이익이 500억이 났다. 근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지은 공장에서 얻은 이익과 1000억을 투자해서 공장에서 얻은 이익은 질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익이라도 1000명에 투자한 주주가 있는 회사와 10,000명이 투자한 주주가 있는 회사의 이익은 달라요. 똑같이 500억을 이익을 얻다 하더라도 나누어 가져야 될 사람이 1000명이에요. 이건 나누어 가져야 될 사람이 10,000명이에요. 한 명당 투자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항상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현금 흐름표는 옆에 끼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성과 그 변동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3층에 있다가 하더라도 똑같은 3층에 있어요. 1, 2, 3,
4, 5층이 있는데 똑같이 3층에 있어요. 3층에. 그렇지만 5층에서 내려온 거하고 1층에서 올라간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다르게 취급을 해요. 1층에서 올라가는 걸 훨씬 더 똑같은 3층에 있지만 더 높게 쳐준다는 거예요. 5층에서 3층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실적의 성장성, 즉 실적의 1차 미분치죠. 그 다음에 실적의 성장 속도, 그 2차 미분치, 그 다음에 성장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실적은 미래 실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미래 실적은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측이 틀렸을 때 보험으로 재무상태표 안전마진을 고려합니다.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또 여러 인과관계에 따라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사업보고서를 읽고 많은 책들을 읽고 통찰력을 기르는 겁니다. 가치 투자자는 테마주에 관심이 없죠. 다만 안전마진을 가진 회사가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크면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어본 사업보고서 중에 DP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읽을 당시 PBR이 0.9였고 재무적으로 우량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크지 않았고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크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 중에서 유명한 사모펀드, 인지도가 있는 사모펀드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서 언제든지 뭐예요? 신사업을 발굴할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신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탄소년단 테마가 엮이니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이 발생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자가 테마주를 쫓아다니면 손실이 나기 쉬워요. 다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 경영 실적이 좋아서 재무상태표가 너무 무거워진 종목들이 있어요. 이러한 종목은 너무 무거워서 비바람이 불어 흔들리지 않을 정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이익 가지고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종목을 움직일 정도면 상당한 유력의 테마인 것이죠. 이러한 테마가 엮일 때는 그냥 기분 좋은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내릴 것인가 더 갈 것인가. 재무상태표를 분석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안전마진을 찾는 것은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게 상당한 정도로 빗나가더라도 우리의 손실을 한정시키는 그런 장치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잘 실천해도 손실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